예, 안녕하십니까. 예민수의 경제 토크 시작합니다. 오늘은 IM증권 서울영업센터 이창환 이사님 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2차 전지 얘기를 오늘도 이제 쭉 하게 될 텐데요. 9월 30일 이후에 2차 전지 섹터의 주가 변곡점이 될 수 있을까 이런 주제인데 네. 9월 30일이 9월에는 뭐 FOMC가 있는데 그 날짜는 아닌데 9월 30일 왜 중요합니까? 예. 네, 9월 30일이 이제 미국의 그 전기차 세액 공제가 종료되는 날입니다. 예. 그러니까 이제 예고된 악재일 수 있고요. 또 하나가 이제 그 시애틀의 그 리튬 광산 그 생산 중단 조치가 끝난 날이 9월 30일인데 네. 그 이후 연장이 될지 여부가 상당히 중요한 이슈고요. 오늘은 왜 그런지에 대해 설명 좀 드릴 건데 네. 일단은 미국의 그 전기차 세액 공제 9월 30일에 끝나는 거는 알고는 있는데 미국의 그 국세청에서 요거를 조금 연장을 해줬습니다. 네. 예, 그 테슬라라든가 GM이라든가 포드 등 이런 그 대상으로 해서 그 전기차 세액 공제 $7,500 적용 기한을 연장을 해줬는데 이게 그 IRS에서 이렇게 한 얘기가 그 취득이라는 단어가 거기 들어가 있었는데요. 이게 이제 그 전에는 그 마감이 이전에 차량이 인도가 완료돼야지 이렇게 그 완성차들은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네. 그게 아니라 이제 유권을 해석을 해서 그러니까 9월 30일 이전에 문서로 구매 계약을 맺고 대금을 납부했다면 그 이후에 차량을 인도받아도 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다. 라고 이렇게 유권을 해석을 해줬고 그렇게 되면은 그 세액 공제가 만료되기 전에 뭐 한 2주 많게는 한 달 정도 이 정도는 더 그 미국 내 그 전기차 판매량이 좀 증가할 수 있을 것 같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근데 뭐 그 정도의 영향이 있나요? 이제 뭐 자체 아예 정말 몇 개월을 뭐 혹은 뭐 1년 몇 년을 미루겠다는 게 아니라 그 시점 계약 시점 이런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조금 네. 조금 연장이 더 된다는 그 효과가 있다는 거고. 네. 그리고 이제 이렇게 이제 날짜를 딱 정해서 그 세액 공제가 폐지되다 보니까 지금 그 7월 달에 미국의 전기차 판매가 급증을 하고 있습니다. 빨리 살려고. 그렇죠. 이게 트럼프 효과라고 하는데 그 트럼프 범프라고 그렇게 표현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전기차 판매가 현재 그 트럼프 효과로 인해서 급증하고 있고 이게 모두 다 그의 잘못이다. 뭐 이런 그 말이 나올 정도로 그래서 이제 그 콕스 오토모티브라는 그 기관이 있어요. 여기서 네. 이제 보고서를 발매를 하는데 그 9월 30일 전기차 세액 공제를 종료를 앞두고 나서 7월 달에 전기차 판매 대수가 13만 대가 넘었고요. 이게 전월 대비 26.4%, 전년 동월 대비 19.7% 기록이 나와서 올해 3월 달 이후부터는 미국의 그 전기차 판매가 계속 역성장을 하고 있었는데 이게 두 자릿수 성장이 나온 게 거의 지난해랑 올해에서 처음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침투율도 9.1%, 보통 8%에서 한 1% 정도 더 올라왔고, 그리고 뭐 테슬라라든가 쉐보레, 현대, 포드, 혼다 이런 종목 그 회사들이 판매가 많이 됐고요. 최근에 11개 브랜드가 다 최고 판매량을 기록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일단은 뭐 당연히 이제 세액 공제가 끝나니까 소비자들이 몰려서 구매 계약이 급증을 그렇죠. 한 사고 싶은 원인인데 사람들은 네. 그래서 현재는 그 공급이 수요를 좀 따라하지 못한 현상이 발생을 해서 전기차 신차 주문하게 되면은 인도까지 84일 걸린다 그럽니다. 그러니까 이제 아마 이제 그 4분기에는 물론 이제 그 전기차 판매가 아마 급감을 할 것 같아요. 수요가 이제 선수요가 발생했기 때문에 이게 이제 아마 지금까지 9월 말까지 서둘러서 이번 달까지죠. 이번 달까지 이제 서둘러서 계약을 하고 나면은 올해 4월 그리고 내년 뭐 상반기가 될지 내년까지 될지 모르겠지만 한동안은 전기차 수요가 좀 줄어들 가능성이 높고 예전에 그 UC 버클리대 보고서에는 전기차 세액 공제 이게 종료될 경우에 그 연방 정부 기준으로 종료될 경우에는 전기차 판매량이 한 27% 급감할 거다라는 그런 이제 보고서도 있었고요. 캘리포니아주가 만약에 이제 그 연방 정부에서 보조금을 폐지할 경우에 요게 보완책을 이제 그 캘리포니아 자체에서 보조금을 주겠다, 인센티브를 주겠다고 말한 바가 있었는데 여기에 대해서 그래서 이제 주 차원의 그 인센티브 또는 세제 혜택 모델을 지금 모색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래서 이제 캘리포니아주를 비롯해 주가 전체 미국의 그 전기차 판매량의 거의 40% 이상을 담당을 하고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캘리포니아주에서 이제 그런 그 세액 공제 형태로 해서 뭐 보완책을 준다고 했을 때는 뭐 그걸 어느 정도 좀 완화가 될 가능성이 있을 것 같고요. 네. 일단은 그 캘리포니아주는 지금 많은 게 걸려 있습니다. 지금 연방 정부 그 트럼프 정부와의 그 ACC2 법안, 그 어드밴스 클린카2 법안에 대한 소송까지도 걸려 있어서 아마 그 전기차 쪽은 캘리포니아주가 어떻게 좀 하느냐에 따라서 좀 상당한 변화가 있을 것 같다라고 볼 수 있겠고 두 번째 아까 처음 말씀드린 것처럼 네. 중요한 이슈가 중국 리튬 강산 중단 이슈입니다. 이게 이제
그것 때문에 2차 전지 섹터가 이제 6월 18일을 저점으로 해서 강하게 올라왔죠. 예, 강하게 네. 뭐 적게는 20%, 많게는 한 80%, 2배 이상 올라오는 것도 있고 그런데 일단 그 지난 그 23년 2월 달부터 그 리튬 광산 불포채굴 이슈가 나오면서 정부가 그 조사를 했고 그리고 그게 이제 일부 광산 그 생산을 재개는 했지만은 올해 7월부터는 이때 그 리튬 자체를 전략적 광물로 지정하면서 채굴 권한을 지방 정부에서 중앙 정부로 이전이 됐습니다. 요게 사건이 발단이 됐어요. 그래서 이제 중앙 정부에서 막 조사를 하는 거죠. 니네 실제 채굴량과 그리고 광산 매장량을 대조하는 작업들을 좀 했었고 올해 그래서 7월 17일에 그 중국 장거 광업에서 불법 채굴 이슈가 나와가지고 이제 생산량과 채굴량이 안 맞았던 거죠. 그래서 이제 그 리튬 생산이 중단이 있었는데 이거는 이제 약간 트리거가 좀 됐던 부분은 있지만은 전체 2차 전지 섹터를 한 번에 올라왔던 거는 이제 8월 초에 있었던 그 시애틀의 이춘시 젠샤오 리튬 광산에 대한 그 리튬 채굴 허가 갱신이 실패했다는 보도가 나오면서 상당히 급등세가 나타났고 이제 언론 보도에 따르면은 이제 8개 리튬 광산 그 업체들이 채굴 허가증을 이제 받지 못했는데 이유가 이제 그 채굴 목록에는 그 세라믹 점토라고 기재되어 있었는데 실제는 리튬을 또 예, 빼고. 실제는 리튬을 캤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 허가증에 명시되어진 리튬을 채굴하는 데 있어서 이제 중국 정부가 이제 문제를 삼았던 것이고 이게 이제 계속 삼성증권 자료를 보니까 그 캐파가 18만 5천 톤 정도 된다 그럽니다. 이들 업체. 그리고 올해 수요가 80만 톤 정도, 글로벌 수요가 80만 톤이고 전체 공급량이 96만 톤 정도 되는데 이렇게 되면 이제 대략 한 15만 7천 톤 정도가 공급 가행인데 아까 8개 업체가 18만 5천 톤이니까 이게 만약에 생산 중단될 경우에는 일시적으로 리튬 공급 부족이 나올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튀어 올라간 겁니다. 그래서 네, 관심이 네. 좀 많았던 것이고 삼성증권에서의 관점은 한 두 가지인 것 같고요. 그러니까 이제 중국 정부가 과잉을 해소하기 위해서 리튬 생산을 막을지 아니면 세수 확보를 위해 허용할지 이 두 가지 관점에서 보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일단 단순히 채굴 허가 목록이 없는 리튬을 생산하기 위해서라면은 리튬 허가 신청하면 될 이슈다. 그래서 다시 재개될 가능성에서 많이 보고 있고 그동안의 광산 업체들이 채굴 목록에 리튬을 올리지 않았던 이유가 리튬 광산 자체가 지금 채산성이 되게 낮은 상황인데 이걸 올리게 되면 세율이 높아지니까 그래서 이제 그렇게 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이거를 이제 업체들이 채굴 목록에 리튬을 기재하고 생산을 하게 되면은 그만큼 이제 세금을 받게 되니까 중국 정부에서 이를 마다할 이유가 없다. 그렇게 되면은 다시 이제 세금을 내면서 채굴을 할 것이고 이게 다시 가격으로 전가될 가능성은 있다. 그렇게 보는 것 같고요. 아니면 중국 정부 입장에서 이게 과잉 산업이니까 이번 기회를 통해서 엄격하게 심사를 해가지고 수급 불균형을 좀 해소를 하겠다 이럴 수도 있지만 삼성증권의 관점은 이게 결국에는 그 리튬이라는 게 그 핵심 광물이고 또 이제 중국 굴기 대표적인 산업에 있어서 전기차 배터리 산업인데 거기 핵심 광물이지 않습니까? 세에다가 리튬 네. 생산량 글로벌 3위니까 이를 이제 생산 중단을 계속하게 되면은 경쟁력이 떨어질 수 있기 때문에 세수 확보도 하고 중국의 경쟁력 유지를 위해서는 다시 채굴 요건을 갖춰서 진행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리튬 가격은 튀어 올라갔는데 니켈 가격은 그대로 바닥권에서 박스권입니다. 그럼 이 얘기는 전방 2차 전지 수요에 어떤 변화가 있다기보다는 리튬 자원의 한정된 이슈가 공급의 이슈라고 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수요가 늘은 게 아니라 공급단의 이슈로 이렇게 본 것들은 리튬과 니켈 가격을 비교하면서 그렇게 이제 얘기를 했는데 요게 대해서 UBS에서 전혀 다른 분석을 내놨습니다. 이제 그 UBS에서 UBS 그 중국팀에서 이제 그 현지 탐방을 하고 조사를 한 바로는 일단 시애틀에서는 그 리튬 광산 생산 중단이 3개월 정도 해서 딱 9월 30일이에요. 9월 30일인데 근데 UBS 팀에서는 그 중국 생산 기간이 실제로 한 최소 12개월 이상 장기화될 것이라고 그렇게 분석을 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9월 30일이라는 얘기 거기서 나온 거군요. 네. 그때도 기해서 이제 그 문제가 해소되느냐 아니면 이어질 수 그렇죠. 있느냐. 그게 변곡점 될 수 있을지 아닐지. 그리고 그러니까 이제 9월 30일에 그 전기차세 공제가 중단되는 이슈는 우리가 이제 각오하고 알고 있었던 이슈고 네, 그리고 그렇죠. 그게 약간의 완화되는 이슈예요. 캘리포니아가 보조금을 다시 준다는 정책이라든가 아니면은 미국의 국세청이 좀 연장해주는 유권 해석을 내놓는다든지 그런 것들이 지금 나타나고 있는데 이게 리튬 시애틀 리튬 광산 중단 이슈는 상당히 중요한 이슈예요. 이게 이제 리튬이 일제로 공급 부족이 생길 수 있냐 없냐의 그런 이슈고
이거는 우리 뭐 이게 우리가 이제 우리가 어떤 컨트롤할 수 있는 건 아니지만은 어쨌든 2차전지 생태 전체적으로 좀 변곡점이 될 수 있는 이슈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생산 규모로는 아까 제가 그 삼성증권 기준으로 말씀을 드렸는데 그 젠시아오 광산이 전 세계 리튬 생산량의 3% 정도 차지하는 대형 광산인데 이 그러니까 중단 기간이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리튬 공급량이 영향을 끼칠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한 달 생산이 멈추면 8,300톤 3개월이면 25,000톤의 그 탄산리튬 공급이 감소될 것이라고 이제 UBS 중국팀에서는 그 추정하고 있고 이런 상황에서 중국 정부의 리튬 산업에 대한 규제 강화라든가 그리고 이게 더불어서 글로벌 리튬 시장의 어떤 그 수급 균형에 중요한 영향을 미칠 거다라고 이제 그렇게 보고 있는 거죠. 이게 길어지니까 그래서 이제 리튬 가격 같은 경우도 UBS 쪽에서는 그래도 좀 긍정적으로 보는 것 같습니다. CATL의 생산 중단으로 리튬 공급이 심화될 것으로 일단 예상한다고 얘기를 했고 그래서 올해와 28년까지 리튬 가격 전망을 일단 상향 조정을 했고요. 호주산 그 스포디움 가격을 16에서 27% 상향 올렸고 그 리튬 제품들 탄산염이나 수산화물 이런 것들도 가격 전망을 한 5에서 14% 정도 상향해서 전반적으로 리튬 가격 관련 제품들의 상향 전망을 올렸습니다. 그리고 그 UBS 쪽에서는 또 이제 그 CATL 광산 외에도 다른 중국 내 광산들도 이런 똑같은 채굴 허가증 문제가 있을 거다라고 해서 같은 이슈로 생산이 중단될 수 있다라고 보고 있어서 그렇게 되면은 좀 그 삼성육보다 좀 더 공급량을 높게 보는 것 같습니다. 대략 22만 9천 톤에 달하는 리튬 공급량이 위험에 처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했고 아까 삼성육계로는 18만 5천 톤 정도 얘기를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어쨌든 간에 어떤 시나리오든 CATL 리튬 광산 중단이 9월 30일 이후에 계속 이어졌을 때는 리튬 가격이 다시 또 올라갈 수 있다고 그렇게 볼 수 있겠고 이번 생산 중단 계기에서 리튬 가격 하락세의 최악의 시기는 지났다라고 이렇게 판단을 한다고 UBS 좀 얘기했는데 오늘 그 중국의 탄산인조 선물 가격은 또 떨어졌습니다. 최근에 이제 9만 그 톤당 9만 위안을 넘어갔다가 지금은 이제 한 7만 4천대까지 좀 떨어지는데 CATL이 원하는 사실 탄산인조 가격은 대략 톤당 8만에서 10만 원 정도인데 그 하단보다 다시 또 내려온 상태예요. 이게 이제 그 현물 가격이 있고 선물 가격이 있는데 우리 보통 많이 실시간을 보는 거는 선물 가격을 보거든요. 근데 리튬 자체는 이 투기 세력들이 워낙 많아서 한번 이제 어떤 방향성이 나왔을 때는 그 위로도 과하게 올라가고 또 떨어질 때는 또 과하게 떨어지는 그런 변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일단은 그 선물은 그냥 분위기 그 추세를 보는 거고 실제 가격은 현물 가격을 봐야 되는데 현물 가격도 지금 7만 위안대에서 저점은 이제 어느 정도 형성이 되지 않았나라고 싶고 그렇게 되면 이제 지금 그 9월달과 보통 8월과 특히 9월달은 시장이 안 좋아요. 우리가 역사적으로도 매년 8, 9월 달은 좋은 적이 별로 없었는데 이번 달은 2차 전지 섹터도 뭔가 좀 급반등을 하기에는 재료도 없고 장도 지금 그 대주 양극세 이슈 때문에 쉽지 않고 또 이제 오늘도 그 반도체 이슈를 비롯해서 sek터 전반적으로 좀 조정이 좀 심했기 때문에 9월 달은 어떤 큰 반등의 모멘텀이 당장 나오진 않기는 하지만 그런데 9월 30일 이후에 이제 예상보다 뭐 그 전기차가 좀 더 팔리던가 아니면 특히 이제 CATL 리튬 광산 생산 중단 이슈가 연장된다고 했을 때는 다시 한번 반등의 트리거가 될 수 있을 것 같다고 보고 있습니다. 네, 중요하네요. 말씀하신 것처럼 최근에 2차 전지 올라오는 거는 사실 본격적인 업황의 회복은 아니잖아요. 네. 업황 회복이나 실적 개선은 아니고 리튬 가격의 상승이나 이제 공급 규제 그리고 ESS 모멘텀 이런 건데요. 네, 맞습니다. 중국 정부가 리튬 관련해서 어떻게 나올지가 중요한데 뭐 예측이 불가능하니까 중국에서 뭐 허가를 안 지키고 하는 사업이 이것뿐이겠어요, 그죠? 엄청 많을 텐데 네. 중국 이거를 정말 타이트하게 딱 잡으면 리튬 가격이 계속 올라갈 거고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뭐 대충 이렇게 내줘 버리면 또 이전 수준으로 돌아가는 거니까 그죠? 참 그렇죠. 판단이 어렵네, 그죠? 네, 그러니까 지금 그동안 최근에 이제 2차 전지 섹터 올랐던 거는 크게 네. 방금 말씀하신 네. 것도 있어요. 그러니까 ESS 그 북미의 예. ESS 북미 시장에 대한 성장성 그리고 거기에 맞춰서 이제 뭐 엔솔이라든가 삼성 SD가 올랐던 거고 그리고 리튬 가격의 반등 중국 그 CATL 그래서 리튬 생산 중단한 거에 대해서 여기에서 이제 반대급부로 리튬 가격이 올라오면서 네. 올라온 것도 있는데 이 재료가 거의 소진됐다라고 봐야 되겠죠. 그러면 2차 상승을 가기 위해서는 뭔가 새로운 모멘텀이 있어야 되는데 그 전까지 지금 다시 좀 조정이 나왔고 그 조정의 계기가 LNF 그 BW 사건입니다. 그게 이제 5만 2원의 생산가가 확정되다 보니까 여기에 따른 해지 수요가 몰리면서 급락이 나왔고 그게 전체적으로 2차
배터리에 그 영향을 줬는데 이게 영향을 줄 수밖에 없는 거는 아직은 실적으로 올라오는 게 아니라 센티로 올라오는 거거든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센티가 좀 다시 한번 좀 흔들렸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K 배터리의 인기 또 테슬라가 힘을 좀 실어주고 있습니다. 테슬라가 K 배터리를 선택한 이유는 무엇인지 전망은 어떤지 알아보겠습니다. 그러니까요, 테슬라가 이제 LG 엔솔 쪽에 ESS 수주를 큰 걸 준 거잖아요. 일단 먼저 그 전에 한번 말씀드렸던 네. 내용 중에 하나가 그 중국에 출시되는 테슬라 모델 Y 모델 Y에 그 또 모델 3 모델도 있고 거기 그 테슬라가 이제 CATL LF 배터리 쓰지 않고 그 엔솔의 NCM 배터리를 사용하지 네. 않습니까? 이제 그게 이유가 있습니다. 이제 한 3-4년만 해도 리튬 가격이 워낙 높다 보니까 이제 그 중국에서 경제를 하기 위해서는 가격이 좀 중요했습니다. 그래서 싼 LF 배터리를 썼는데 이게 이제 오랫동안 그 중국에서 가격 경쟁을 하다 보니까 중국 업체들이 워낙 너무 가격을 너무 싸게 내놓고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테슬라가 가격에도 이기지 못하고 그렇다고 똑같은 LF 배터리를 쓴 테슬라를 비싸게 살 이유가 없었던 거죠. 그 전기차는 사실상 배터리가 전부 다인데 그러니까 테슬라만의 그런 브랜드 가치가 떨어졌고 그런 네임밸류를 제대로 얻지 못하는 그런 일들이 벌어져서 테슬라가 중국에서 판매가 돼서 이제 감소하는 그런 일들이 벌어졌는데 이런 것들 다시 프리미엄을 받겠다 브랜드 가치를 올리겠다는 전략으로 이제 다시 왔다고 볼 수 있겠고요.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테슬라가 전기차 시장을 선도하는 기업 중에 하나라고 봤을 때 결국에는 LF 배터리를 선택을 한 건 일시적이었다는 거죠. 다시 정상적으로 돌아왔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그러면서 이제 테슬라 같은 경우가 이제 전기차 쪽에서는 일단은 그 배터리 3사한테 그 각형 배터리 공급을 요청을 일단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개발 요청을 해서 네. 지금 그동안 주로 원통형이었던 거죠, 테슬라는. 그 중국 TSL부터는 이제 네. 받은 다 각형으로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 자체적으로 했던 건 원통형으로 네, 받았죠. 네, 네. 파나소닉부터 해서 다 원통형으로 받았고 그리고 뭐 엔솔에서도 원통형을 받았습니다. 네. 근데 이제 미국 거는 거의 다 이제 그 파나소닉에서 받았고요. 네. 중국 거는 그 CATL의 각형을 받았고 그리고 그 유럽으로 가는 게 이제 엔솔 원통형 배터리 이렇게 들어갔는데 어쨌든 미국 정부가 배터리 공급망에서 중국을 배제하는 움직임이 나타나다 보니까 그 대안을 어쨌든 한국 업체들한테 찾으려고 해서 일단 각사한테 다 요청을 했다 그럽니다. 그래서 이제 일단은 그 각형 배터리가 채택하는 이유는 전체적으로 최근에 많이 그런 뭐 GM이라든가 뭐 폭스바겐 볼보도 지금 각형 배터리 도입을 많이 지금 그 공식화하고 비중을 늘리는 추세인데 이게 뭐 그냥 봤을 때 외관이 안전해 보이지 않습니까? 그 장점이 높은 안정성이라고 하는데 이게 이제 외부 충격과 그 캔이 있기 때문에 알루미늄 캔이 있기 때문에 외부 충격이 강하다 정도인데 사실은 이게 완전하게 안전성이 높다라고 하기는 사실 어려운 게 있는데 그렇게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은요. 이제 왜냐면 안에 그러니까 이제 바깥에는 각형이지만 안에는 결국 말았거든요. 그러면서 좀 이게 균일하지 않는 거로 인한 단락이 생길 수도 있는데 어쨌든 시장에서 그렇게 안전성이 높다라고 이렇게 판단하는 거는 외부 충격이 강하다는 것이고 그리고 셀투팩 기술에 최적화됐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셀 모듈 팩에서 모듈 생략하고 셀을 바로 팩으로 조립하는 이 셀투팩 기술이 각형이 가장 유리하면서 그러면서 주행 거리를 늘릴 수 있는데 이 셀투팩 기술은 사실은 소비자한테 좋은 기술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제조사한테 좋은 거죠. 그 제조사가 원가를 안길 수 있고. 네, 그렇죠. 실투팩 한다 그만큼 가격 확 내리는 건 그러니까 아니다. 소비자 입장에서는 좋은 기술은 아니에요. 하지만 제조사 입장에서는 비용을 아끼면서 주행거리를 늘릴 수 있는 그런 이제 기술인 거고요. LFP랑 궁합이 잘 맞습니다. 각형이. 그래서 이제 LFP 배터리가 에너지 밀도도 낮은데 어쨌든 셀투팩을 사용하면서 어떤 주행거리를 좀 에너지 밀도 높일 수 있는 그런 것들이 이제 각형이랑 잘 맞은 거고 그리고 어쨌든 테슬라가 미국 정부의 어쨌든 그 중국을 배제하려는 그 배터리 공급망에서 중 배제하는 움직임 때문에 K 배터리한테 일단은 그런 뭐 SOS를 하긴 뭐하지만은 또 그 개발 요청하면서 그 공급망에 대한 다변화를 추진하고요. 그리고 추가 이거 외에 그 이유는 제가 뒤에서 다시 한번 좀 말씀을 드릴 거고 그리고 이제 전기차 쪽뿐만 아니라 ESS 쪽에서도 그 K 배터리를 탑재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검토를 중에 있고요. 실제로 뭐 지난 5월 30일에 6조 규모로 해서
LFP ESS 공급 계약을 체결했죠. 예, LG 엔솔하고요. 예. 예. 여기서 테슬라가 이제 얘기를 아마 테슬라를 보고 있어요. 아직 추정을 하고 있는데 이거는 미지간주 홀랜드 공장에서 그 LFP 파우치로 생산을 하고 있어서 아마 파우치를 하지 않을까라고 이렇게 예상하고 있는데 각형인지 파우치는 정확히 언급이 되지 않았지만은 일단 파우치로 예상을 하고 있고 그리고 엔솔이 6조를 받을 때 삼성 SDI도 견적을 줬습니다. 가격을 되게 상당히 저가로 줬다 그래요. 그러면 이제 이게 엔솔께 27년부터 납품이 시작이 되니까 그때 엔솔께 다 들어갈지 아니면 삼성 SDI께 같이 들어갈지는 좀 가봐야 할 것 같아요. 27년도 가봐야지 물량이 확정될 것으로 보여지고 테슬라가 현재 그 ESS 쪽에서는 메가팩과 파워월에 탑재할 그 주로 LF 배터리를 대부분 다 중국 업체들한테 중국 뭐 시애틀을 포함해서 뭐 비아디 뭐 그 EV 등등에서 공을 받았는데 어쨌든 그 K 배터리를 공급받을 것을 검토 중이라는 뉴스가 있었고요. 이거 결과적으로 관세가 비싸잖아요. 그러니까 내년에 지금 한 58.4% 정도로 예상을 하고 있는데 이게 관세 부담이 있다 보니까 어쨌든 공급망 다변화를 하려고 하고 있고 아직은 우리 배터리 3사가 준비가 좀 다 안 됐죠. 그러다 보니까 시간은 필요하지만 LG 에너지솔루션, 삼성 SDI, SK 모두 어쨌든 그 테슬라의 ESS 배터리 수주를 위해서 경쟁에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주로 이제 테슬라 요구하는 거는 각형 LFP 배터리입니다. 예, 그래서 각형 LFP 배터리를 지금 그 엔솔부터 해서 삼성 SDI, SK온도 지금 준비를 하고 있고 SK온도 그 원래는 지금 현재 갖고 있는 게 파우치형 LFP 배터리를 갖고 있는데 지금 그 서산 마더 팩토리에 그 각형 LFP 배터리 그 개발 완료해서 아직은 이제 어디다 더 승진할지는 확정은 짓지 않았는데 아마도 조지아 공장에 12개 라인이 있는데 요게 이제 10개가 현대 그리고 한 개가 폭스바겐이 그렇고 그리고 나머지 한 개가 포드 건데 아마 현대차 거 하나 포드 거 하나 이렇게 두 개의 라인을 LFP 배터리로 아마 그 라인을 변경할 것으로 지금 보여지고요. 어쨌든 그 LFP와 각형 배터리를 지금 빠르게 좀 준비를 해야 되고 엔솔 같은 경우도 지금은 이제 파우치 배터리 LFP 파우치를 하고 있지만은 이제 그 내년에 증설하는 그 확장 내년까지 30기가와트 정도 준비를 하는데 거기는 각형으로 좀 준비를 하려고 하고 있고 삼성 SDI도 울산에 그 LFP 배터리 마더 팩토리를 구축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세일 검증을 하고 있는 상태고 그리고 현재는 그 올해까지는 그 스타에너지의 8기가와트시를 이제 ESS용으로 그 NCA입니다. 그건 다만. 근데 LFP용으로는 내년에 스텔란티스와의 합작 법인에서 한 12기가와트시 정도를 이제 그 LFP 배터리 ESS용으로 할 것이고요. 이제 LG 에너지솔루션이 1차 수주를 했지 않습니까? 그럼 2차 수주에는 아마 테슬라가 엔솔한테 더 밀어줄 가능성은 좀 낮을 가능성이 높아요. 그러니까 그 배터리 여러 개를 두는 테슬라 석동상 그러면 삼성 SDI라든가 SK온에도 기회가 있을 건데 아마도 각형이 강한 게 삼성 SDI라서 LFP 배터리만 잘 생산을 낸다고 하면은 삼성 SDI 가능성도 상당히 높고 이미 그러니까 LFP가 아니더라도 NCA라도 가격을 줬는데 그게 상당히 그냥 경쟁력 있는 가격을 줬다 그래서 아마 27년도에는 삼성 SDI가 테슬라 쪽으로도 들어갈 가능성이 좀 있다. 전기차보다는 아마 ESS용이 될 것 같다라고 좀 볼 수 있어서 현재 국내 배터 3사 모두 테슬라 지금 물밑 협상 중에 있다고 그렇게 알려졌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그 중국 배제 효과로 인해서 우리가 이제 그 테슬라의 공급망에 들어갈 수 있을지가 좀 기초가 주목이 되고요. 미국 북미 시장에서의 그 ESS 시장은 중국 업체들이 85에서 90%까지 자강을 하고 있고 거기에 상당히 물량이 테슬라거든요. 근데 이거를 K 배터리 갖고 온다고 했을 때는 상당히 큰 이슈죠, 사실은요. 그렇죠. 이제 미국 정부가 그거를 이제 차단하겠다고 하면 그렇죠. 네. 국내 업체들이 그러니까 말씀하신 것처럼 테슬라의 ESS 쪽은 주로 이제 LG 엔솔하고만 관련되는 걸로 알았는데 그게 아니라 3사 다 네, 관심이 있고 각형 쪽으로 해서 지금 요청을 하고 있다는 거고요. 특별히 그 부분은 삼성 SDI가 또 최근에 많이 부각이 되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삼성 SDI가 뭐 삼성과 테슬라 간의 이제 그 칩 반도체 칩 것 때문에 SDI가 혹시 그 뭐 배터리도 갖지 않을까라는 있을 수 있고 삼성 SDI는 주가 반등했던 이유가 가장 컸던 거는 이런 그 어떤 그 ESS라 이런 그런 모멘텀보다도 삼성 디스플레이 지분 매각 가능성 때문이었습니다. 삼성 디스플레이 지분이 대략 20% 정도가 있는데 이게 이제 그 미래에서 삼성 SDI 지분을 매각할 수 있는 지분으로 취급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목표가를 올렸거든요. 그러니까 매각할 수 없는 거는
지분 할인율을 뭐 70% 80% 이렇게 주는데 매각할 수 있는 지분은 할인율을 한 50%로 계산을 해서 목표가를 이렇게 상향을 해버렸습니다. 그러니까 LG에너지솔루션도 아마 LG화학이 지분을 매각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그래서 LG화학이나 LG엔솔도 그런 관점에서 볼 필요가 있고 삼성 SDI도 지금 그 어쨌든 셀팩과 열 전이 방지 기술을 좀 개발해서 그 각형 배터리 그 ESS용으로 각형 배터리도 지금 개발을 박차를 가고 있고 그리고 엔솔은 사실 파우치는 강점이 있지만 각형에는 그게 기술력이 있지를 않았어요. 근데 지금 GM이랑 현재 각형 공동 개발해서 여기는 그 LMR 망간 리티 형태로 가는데 지금 그 각형으로도 하려고 해서 장비 업체들 많이 만나고 하는데 이 각형은 국내에서 밸류체인을 삼성이 다 잡고 있어요. 삼성 SD가 다 잡고 있어서 할 수 있는 데가 많지는 않지만 어쨌든 억지로 어쨌든 그 밸류체인을 맞추고 있고 그리고 그래서 일단은 현재는 기존의 EV 라인을 ESS로 전환하는 형태로 해서 좀 그걸 준비를 하고 있고 각형 배터리도 좀 하려고 열심히 그 개발하고 있는데 이게 삼성 그 LG에너지솔루션이 각형을 제대로 못할 경우에는 SDI한테 기회가 있을 가능성이 또 높아지는 것이고요. 네. 삼성 그 SK온도 지금 각형 개발을 완료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개발을 완료하는 것과 양산은 완전 다른 얘기예요. 왜냐하면은 개발은 다 할 수 있어요. 하지만 그렇죠. 양산은 돈이 많이 들어갑니다. 수율도 맞춰야 되고. 네, 그러니까 그게 자금이 많이 들어가는데 SK온이 돈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양산으로 했을지는 이건 좀 다른 문제라는 거죠. 그래서 선제적으로 수주를 받아야지 할 수 있고 그리고 SK온도 그래서 지금 최근에 고객사들 협상해서 뭐 조만간에 수천억 규모의 수주가 나올 거다라고 하고 있고 그 기대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수주를 받게 되면은 이제 라인을 본격적으로 전환될 거서 그래서 이제 이 그 테슬라를 비롯한 글로벌 업체들한테 각 배터리 3사가 지금 추가 수주가 나오는지 여부도 2차전지 섹터의 반등의 어떤 트리거가 될 수도 있겠다라고 네. 좀 볼 수 있겠고요. 2차전지 관련해서 이제 테슬라 쪽 모멘텀으로 이제 많이 얘기하고 있는데 테슬라 전기차가 사실은 뭐 중국에서도 그렇고 미국도 그렇고 이제 판매가 부진하잖아요. 뭐 네. 전기차 전체에 대한 수요도 있겠지만 테슬라 자체의 어떤 매력이라든지 신차라든지 뭐 이런 것들도 좀 딸리는데 BMS 관련해서 오류 뭐 이런 문제도 있습니까? 네, 이게 이제 그 최근에 최근에 이제 인터넷 그 자동차 유튜버 쪽에서 엄청나게 많이 이슈가 된 이슈고요. 이게 지금도 그러니까 이게 섣불리 막 못하라고 딱 얘기를 못하는 이유가 원인 계속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사실관계가 새로운 내용들이 많이 나오는데 큰 이슈가 뭐냐면 그 21년식 테슬라 모델 3와 Y 차량에 그 BMS A079 오류가 뜨게 되면은 이게 그 뜨는 순간 그 BMS 그러니까 그 배터리 관리 시스템에 문제가 생겨가지고 중요한 거잖아요, BMS. 충전이 안 됩니다. 네. 그러니까 충전이 20%로 제한되거나 충전이 아예 안 돼요. 그래서 제대로 좀 차량을 쓸 수 없는 사건이 벌어지고 그 이제 문제는 여기 어쨌든 그 BMS는 전체 그 자동 전기차에서 두뇌 같은 역할을 하고 있거든요. 얘가 전체 그 차량에 대한 배터리에 대한 셀 전압이라든가 전류 온도를 다 측정해서 과충전 과방지 다 방지하고 셀의 균형을 맞춰주는 역할을 하게 되는데 아마도 지금 일단은 그 셀 이상일지 아니면 그 BSA 설계 결함이 원인일지가 좀 찾아와야 되는데 현재로서는 셀 결함보다는 그 파나소닉 셀에 주로 많이 발생을 한단 말이에요. 근데 셀 결함보다는 그 BSA 설계 결함 원인이 클 것으로 지금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현재까지 이거를 해결할 방법은 배터리를 밖으로밖에 없습니다. 교환한 방법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일단은 그 BMS A079 오류가 딱 뜨는 순간 어떤 차량은 충전량이 20% 이하로 제한되거나 충전이 아예 안 돼서 운행 어려워지는데 그 테슬라의 그 보증 기간이 거리가 16만 킬로예요. 그러면 정해진 16만 킬로 하고선 못 하게 되는 수가 생기는 거죠. 네. 이건 너무 황당한 일이고 그리고 테슬라가 어떻게 조치를 취했냐면은 무상 보증 차량에 대해서 새 배터리가 아닌 그 재생 배터리, 리만 배터리를 교체해 줬는데 그런 재생 배터리로 해도 동일한 오류가 여러 차례 발생을 했다는 겁니다. 근데 문제는 이걸 리콜 조치를 안 해주고 리콜 조치를 한다는 거는 평생 이걸 책임진다는 거거든요. 설계 결함을 인정해서 평생 책임을 져야 되는데 지금 그걸 안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그 테슬라 차량을 산 사람들이 보증 기간이 8년 또는 16만 킬로, 한 19만 2천 킬로 정도 되는데 이게 지나버리면 교체 비용만 한 3천만 원 달한다는 거죠. 2,700, 3,400만 원이니까 그러면은 16만 타고서 내가 3천만 원 내고서 배터리 교체해야 되나 이거죠. 너무나 황당한 일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그 현대 아이오닉 5 66만 그 탄 그 사례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원래 길게 탈 수 있으면 100만 킬로 탈 수 있는 게 전기차인데 10만 킬로 비싼 차 말이 안 주고선 되는 저거를 거죠. 폐차한다는 게 말도 안 되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테슬라를 구매한 차주들이 엄청난 경제적 손실을 볼 수 있는 문제고, 그리고 이게 수리 AS 기간도 되게 길어지면서 대차 지원도 제대로 안 된다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뭐 일부 차주는 수리도 아예 재고 부족으로 수리도 안 되는 상황인데, 지금 국토부에서는 이게 안전상의 문제를 보이고 있지 않아서 리콜 조사 대상은 아니다라고 그런 입장이고, 테슬라는 버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불만을 가진 테슬라 차주들이 이걸 공론화시키고 있고, 뭐 청원도 올리고 소비자원이라든가 공정위에다도 여러 가지 이제 어떤 안건을 그 청원을 하고 있는데, 이게 이제 그 운전자 잘못은 있는 건 아니잖아요. 이런 것들이 어쨌든 간에 그렇죠. 근데 예. 제조사의 책임이 제조 책임을 봐야 되는데 여기 대해서 회피를 하고 있다는 거고요. 이게 이제 문제라는 거죠. 그래서 지금 요 국내에서는 이 BMS A07956를 테슬라가 리콜 조치를 하지 않으면 테슬라 차량 사면 안 됩니다. 불매운동하셔야 돼요, 이거는요. 그리고 이게 왜 제가 BSA 오류라고 좀 생각을 하는 이유 중에 뭐냐면, 그 2170 배터리가 그 테슬라 그 배터리 팩에 들어가는 게 한 4,400개 정도 들어가거든요, 보통 평균이. 그러면은 이거를 용접을 하게 되면은 와이어링을 용접하게 되면은 한 4번 정도 하게 돼요. 그러면은 4,400 곱하기 4면은 17,600번이잖아요. 그 중에 하나 오류가 떨어지고 단락이 생겨버리면은 서서히 배터리 수명이 갉아먹는 거. 지금 당장은 안 나타나더라도 이게 직렬과 병렬 연결돼가지고 하나가 이상이 생겨도 당장은 이상이 없게 나와요. 근데 이게 시간이 지나면 쌓인다는 거죠. 그러면서 그 BMSA 079 여로가 뜰 수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근데 이게 지금 해결이 잘 안 되고 있습니다. 근데 그래서 이게 이제 고질적으로 원통형 배터리로 쓰게 되면은 이런 문제에서 피할 수가 없기 때문에, 아마도 그래서 이제 그 2170에서 4680으로 가려고 하는데 4680도 만들기가 어렵단 말이에요. 그럼 결국에는 테슬라가 향후에는 전기적으로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그 각형으로 가든지 뭐 파우치를 도입하든지 좀 더 그렇게 셀이 큰 거 네. 그쪽으로 가야 된다는 거죠. 당장 근데 바꾸기에는 뭐 굉장히 좀 어렵기 때문에 장기적으로는 아마도 이제 그 각형으로 테슬라가 좀 폼팩터에 대한 변화가 있을 수 예. 있겠다라고 보고, 그거를 할 수 있는 거는 뭐 이렇게 해외 배터리 생산가 되지 않겠냐라고 좀 그러니까요.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테슬라가 이제 BMS 오류 나오는 게 우리 업체들에게는 뭐 호재냐 긍정이냐, 이게 단편적으로 하기는 어렵고 전체적으로 그렇죠. 이 전기차에 대한 어떤 신뢰를 떨어뜨릴 수 있는 문제잖아요, 그죠? 네. 네, 문제인데 그런 가운데 또 이제 우리 업체들이 기회가 있을 수 있는 거고요. 또 독일 공장에서 테슬라가 또 화재도 있었어요. 네, 그러니까 유럽의 생산 거점이 독일 기가 팩토리인데 여기서 네. 화재가 났습니다. 그래서 음. 모델 Y 생산 차들이 예상이 좀 됐고, 여기에 대해서 테슬라가 쉬쉬하고 있습니다. 공식적인 네. 답변을 안 하는데 8월 18일에 그 독일의 그 기가 팩토리에서 이제 배터리 팩 생산 라인에서 이제 불이 나가지고 일부 라인이 멈췄다 그럽니다. 그리고 이제 공장 부지 일부도 통제되고 직원도 대피하고 그랬는데, 아마 모델 Y를 주로 생산하는 공장이었기 때문에 이게 좀 차질이 있지 않겠냐 이런 생각이 들고, 그 배터리 생산이 어쨌든 화재가 났기 때문에 라인 정상화가 좀 시간이 걸린단 말이죠. 그러면 이제 가뜩이나 이제 유럽 판매가 좀 부진했던 테슬라 입장에서는 공급 차질이 좀 생길 수 있어서, 그래서 요거는 좀 우리한테 안 좋은 이슈입니다. 이거는 그 엔솔한테 안 좋은 이슈죠. 요게 좀 있고, 어쨌든 독일 기가 팩토리가 좀 순환이 많았어요. 거기 시위도 많이 하고 데모도 많이 하고, 공장 그 성장탑 방화 사건도 해서 한동안 멈추기도 하고 우여곡 좀 많은 데인데, 이번에 좀 그런 이슈가 나왔고, 테슬라가 유럽 쪽에서 올해 상반기에만 전년 동기 대비해서 33% 판매가 감소를 했고, 독일에서만 58% 감소했거든요. 7월 달에도 유럽에서 안 좋았어요. 그래서 이제 뭐 비아디아와 뭐 판매량을 뭐 비아디아도 앞섰다 이런 이슈도 있는데, 근데 비아디는 이번에 실적 발표했는데 그 순이익이 30% 급감을 했거든요. 그래서 이거 좀 약간 뭔가 좀 숨기는 게 있지 않냐, 뭐 그런 의심을 좀 이렇게 아이브에서 하고 있는데, 비아디의 판매량은 완전히 믿기는 어려운 게 수송도 운송 중인 것도 다 판매량을 잡고 있어서 한 15% 정도는 빼야 돼요, 사실은요. 그렇죠. 어쨌든 테슬라가 현재 고전하는 입장에서 이 그 배터리 생산하는 부분에 있어서 계속 문제가 생긴다고 했을 때는 테슬라도 이제 자꾸 그 문제가 생길 때는 바꿔줄 필요가 있고, 그리고 원통형 배터리 자체가 원래 전기차에 격합하지는 않거든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셀이 너무 많아요. 거기에서 한 개라도 문제가 불량이 생겼을 때
그러니까 불량률이 1%만 돼도 셀 개수가 많아지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그러한 문제를 그동안은 계속 업그레이드 하면서 이게 덮어왔는데, 그러니까 그 해결해 왔는데 어느 정도 이제 테슬라도 좀 한계 좀 있지 않겠냐. 그리고 대표적으로 지금 테슬라 그 사이버 트럭 같은 경우도 지금 잘 안 팔리는 이유가 차가 자체가 문제가 있습니다. 차가 자체가 너무 커요. 그리고 스테인레스 강을 자동차 업체들이 안 쓰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게 변형이 어려워요. 그러니까 이제 구부릴 수 없다 보니까 네. 차가 그냥 밋밋하게 되죠. 그렇게밖에 나올 수가 없는 맞아요. 거예요. 그러니까 네. 그걸로는 그런 식으로밖에 차가 안 나와요. 그리고 단락도 심해요. 단차가 심하고 그래서 100만 대 예약했다는데 올해 23년도 11월 말 첫 인도해가지고 최근까지 5만 2천 대 팔렸다는 거잖아요. 그 우리나라에 지금 오는 데 1억 6천만 원에 지금 들어온다고 하는데 그거 누가 사겠습니까? 뭐 인플루언서나 좀 뭐 어떤 사겠지만 그렇죠. 실수요는 뭐 예, 지금 미국에서 재고만 1만 대 정도 쌓였다는데요. 거기에 이제 4680 배터리가 들어가는데 원래는 이론적으로는 170보다 4680이 성능이 뭐 어쨌든 4배가 더 좋아야 되는데 그렇게 안 나오거든요. 이제 4680 그러니까 원통형은 2170의 한계예요. 4680으로 지금 하려는 게 테슬라가 사실상 이게 수율도 안 나오고 생산량도 안 나오고 해서 실패라서 아마 4680이 대표적인 폼팩터가 되기에는 좀 앞으로 어려울 것으로 보여지고요. 그럼 결국에는 170으로 계속 갈 수 없다고 하면은 각형이든 파우치든 지금 어쨌든 그쪽으로 가는 게 대표적인 전 사이버 트럭의 약간 실패를 보면서 4680이 그 대표적인 폼팩터가 되게 어렵겠구나. 그리고 저런 형태의 테슬라의 그 사이버 트럭은 이거는 처음부터 그러니까 좀 잘 아는 자동차 뭐 유튜버들은 이걸 실패를 이미 네. 예상을 하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픽업 트럭도 이게 애매하죠. 뒤에 짐도 제대로 이렇게 많이 실 수 없고 차도 크고 하니까 좀 어디에도 주요 타겟팅이 맞지 않는 그런 건데 우리나라 와서도 뭐 누가 살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상당히 좀 판매 부진에 시달릴 가능성이 네. 높다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2차 전지 주가가 꽤 올라왔는데 여기서 사실 본격적으로 가기 위해서는 뭔가 좀 구조적 변화나 실적이나 소위 캐즘을 극복하는 모양새가 나와야 되는데 K배터리 업체들이 리밸런싱으로 이런 캐즘을 극복하려고 한다. 어떻게 리밸런싱을 한다는 건가요? 뭐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결국은 ESS 쪽에 이제 집중을 좀 하려는 움직임 보이고 특히 북미 쪽에서 그런 이제 라인 변화를 통해서 하려고 하고요. 대표적으로 LG 엔솔이죠. 네. 이제 전기차 시장 쪽은 9월 말에 이제 전기차 세액 공제가 이제 끝나기 때문에 이제 아마도 이제 그 상당한 뭐 좀 판매 부진에 갈 가능성이 높은 반면에 그 ESS 쪽은 북미 쪽에서는 뭐 엔솔에서는 내년도에 성장만 60% 정도의 성장을 예상하니까 여기 이제 핵심적으로 기존의 생산 그 거점을 이제 EV 라인을 좀 ESS로 바꾸는 작업을 하고 있으면서 그러면서 이제 있는 자산을 최대한 활용하는 이제 전략을 쓰고 있는데 첫 번째로 엔솔이 했던 게 지난 5월달에 그 GM과의 세 번째 합작법인인 그 얼텀 셀즈 3기를 인수를 했죠. 이 물량이 사실은 인수할 거라고 말씀을 좀 미리 예상을 했었고 그리고 그게 도요타 쪽으로 간다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여기서 어쨌든 그러니까 새로 공장을 짓는 것보다 기존 공장을 활용하는 쪽으로 해서 시간과 비용을 더 세이브를 한다라는 그런 측면에서 얼텐 셀즈 3기를 인수를 했고 이렇게 되면서 이제 AMPC를 더 많이 나누지 않고 받을 수 있는 그런 효과도 있는 것이고요. 또 이제 두 번째가 그 ESS에 대한 그 사업에 대한 확자와 현지 생산을 강화하는데 이게 이제 그 LG 에너지솔루션의 현재 리밸런싱 특히 북미 시장에서 핵심은 ESS입니다. ESS 쪽에 좀 집중을 하려고 하고 있고 최근에 그래서 ESS 관련 대규모 수주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제 그 폴란드 국영 전력공사 그 PG와도 하고 있고 최근에 이제 그 델타 일렉트로닉스와 뭐 5년간 그 4기가와트 시도했었고 테슬라와도 6조 규모의 ESS 계획도 체결한 것처럼 지금 유럽이랑 그 미국을 주로 이제 생산 기지로 유럽에서도 그 ESS 배터리를 생산하니까 여기서 이제 현지 생산 체계로 그 하면서 이제 현지에서 대규모 수주가 좀 나오고 있고 그리고 미시간 공장을 원래는 그 미시간 공장이 아닌 신규 공장에서 ESS 배터리 생산을 하려고 했다가 이거를 미시간 홀랜드 공장을 라인 전환해서 생산하면서 1년 빠르게 양산이 된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2분기에 어닝 서프라이즈가 났던 것이고요. 왜냐면은 ESS 배터리도 AMPC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훨씬 더 마진이 높으면서 AMPC를 받을 수 있는 그런 구조고요.
LG에너지솔루션이 어쨌든 전기차 시장이 그 성장이 주춤한 상황에서 안정적인 실적과 성장을 위해서 ESS 쪽으로 집중하는 전략을 지금 피우고 있는데 일단은 지금 미국도 그렇고 유럽도 결과적으로 현지 생산이 중요한 시대가 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보호무역지가 점점 강화되고 미국은 더 극심하고요. 그리고 유럽도 그만큼 이제 보호무역주의가 지금 진행이 되고 있는데 그 엔솔의 이러한 그 현지화 전략은 지금 뭐 어쨌든 순항하고 있다라고 좀 그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게 좀 엔솔한테는 좋은 소식 하나 있었던 게 최근에 그 베트남 쪽에 그 자동차 제조사인 킹로 모터스와 그 전기 버스용 배터리 셀 공급을 한다는 소식이 네. 있었습니다. 이게 이제 그 파트너십 형태로 해가지고 그 동남아 만약에 이게 잘 된다고 했을 때는 아마 동남아 전기 시장을 상당히 그 선점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될 것 같고요. 일단 제공하는 거는 원통형 배터리로 들어갔을 것 같아요. 170으로 아마 들어갈 것 같고 킹로 모터스 같은 경우가 엔솔부터 배터리 셀 받은 다음에 이걸 이제 그 산업단지에서 배터리 팩을 제조하고 조립 공장도 이제 만들 예정인데 그래서 상당한 뭐 한 6,300만 달러 정도 투자를 할 예정이고요. 대략 26년도에 이제 전체 자동화율을 90% 목표로 해서 26년도에 가동한다고 하고 그리고 이제 그 킹로 모터스 자체가 26년 2분기까지 부품 국산화율을 80% 이상 달성하겠다고 해서 메이드 인 베트남 전기차를 만들겠다, 전기 버스를 만들겠다 하는 겁니다. 이제 이게 배터리를 엔솔 걸 사용하면서 메이드 인 베트남 전기 버스를 만든 거 했을 때는 이건 동남아 진출을 나갈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지는 거죠. 그를 바탕으로 해서 싼 인건비를 차량 만들면서 배터리는 엔솔 걸 썼다 했을 때는 그래서 이제 베트남은 2040년까지 주요 그 도시 버스의 50% 이상을 전기차로 전환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따라서 동남아 전기 버스 시장이 연평균 25% 성장할 것으로 기대가 되니까 전망을 하고 있기 때문에 특히 이제 동남아뿐만 그 베트남뿐만 아니라 동남아 국가들이 최근에 워낙 대기오염이 심하다 보니까 어떤 대중교통에 대한 전동화를 지금 국가 전략으로 좀 추진하고 있어서 그 일환의 동남아 시장의 성장에 대한 수혜를 그동안은 사실 중국 업체들이 다 독점을 하고 있었는데 이제 엔솔이 그런 혜택을 입을 수 있을 것 같고요. 단순하게 이제 이게 수출의 수준의 협력이 아니라서 그러니까 현지 생산하고 현지 조립 체계 구축하는 현지화 전략이라는 거죠. 이 또한. 그래서 이제 중국 업체들이 강했던 거는 가격 경쟁력인데 현지 생산을 통해서 가격 경쟁을 대응을 하고 또 그런 국가들은 결국은 탈중국을 또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 여러 가지 전략인 거고요. 또 이제 엔솔은 워낙 이제 뭐 테슬라, GM, 뭐 현대차 등 해서 이런 그 품질 신뢰도가 입증이 됐기 때문에 이걸 우리가 정말 이러한 품질을 갖고 있다라는 게 어필이 돼서 이게 협력이 됐다라고 하고 있고요. 그러면 그렇게 되면 이제 지역에서 생산하고 하니까 지역 경제도 도움이 되고 그리고 킹로 모터스가 배터리 현지 브랜드 기반으로 해서 동남아 시장으로 수출을 확대할 계획이거든요. 그러면은 당연히 이제 엔솔에 대한 배터리 수요가 증가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 그리고 이게 이제 그렇게 되면 이제 어쨌든 그 중국이 많이 장악하는 동남아 시장에서도 엔솔이 침투율을 점유율을 올릴 수 있는 그런 교두보 될 가능성이 있다. 라고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주로 이제 북미나 유럽 쪽이 1차적인 공략 대상이었고 거길 뚫었는데요. 뭐 중국은 뭐 못 들어가는 거고 뭐 이제 들어갔다 다 이제 나온 상황이고 이제 중국 업체들이 또 이제 동남아시아를 공략하는 건 상당히 그 여력이 있죠. 베트남의 LG에너지솔루션이 간다는 거고 사실은 베트남 동남아 가보시겠지만 오토바이 엄청 타고 다니잖아요. 오토바이를 다 2차 전지로 다 바꾸면 대박인데 일단 그 전기 버스 쪽 얘기 있었고요. 또 에코프로는 인도네시아? 네, 에코프로도 이제 동남아 쪽에 인도네시아 투자가 되면서 이번에 2분기 어닝 서프라이즈 나온 이유도 결국에는 그 니켈 계룡광산에 대한 투자 이익 때문이었던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에코프로 그룹 자체가 어쨌든 이동채 그 전 회장이 컴백을 하면서 이런 이제 동남아 투자를 결정했는데 이게 일단 현재로서는 상당히 성공적이라고 볼 수 있겠고 일단 에코프로 그룹이 이런 전기차 시장 어떤 캐즘 여기 대응하기 위해서 밸류체인을 재정비하는데 그 핵심이 바로 인도네시아 투자에 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일단 원가 절감을 목표로 해서 시작을 했는데 원재료부터 신규 중소까지 다 해외 투자를 확대하는 게 특히 인도네시아에 집중을 하고 있는 거고요. 네. 올해 상반기에 어쨌든 에코프로가 흑자 기조가 달성이 되면서 일단 인도네시아 그 니켈 제련소 투자가 상당히 잘 됐다라고 그렇게 평가가 받고 있고 그 인도네시아 여러 니켈 제련소에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그 QMB 제련소랑
테슬라, 그린 에코니켈, 메이밍, 그 ESG 재련소 요게 지금 네 군데의 지분을 확보를 했고 현재 이 네 개의 프로젝트를 통해서 연 3만 톤 규모의 니켈 물량을 그 니켈 MHP 물량을 확보한 상태고요. 어쨌든 이게 그 에코프로가 어떤 트레이딩 사업을 하고 있거든요. 이걸 통해서 거기서 이제 투자 수익을 좀 내고 있는 상황이고 올해 상반기까지 인도네시아 투자로 인한 그 이익은 565억 에코프로 기준입니다. 그리고 이제 에코프로가 올해부터 2030년까지 연평균 1,800억의 투자 이익을 기대를 한다라고 이제 그 이번 컨퍼런스 콜에서 밝혀서 그 에코프로 그룹은 뭐 이 인도네시아 투자가 계속 이런 식으로 간다고 했을 때는 뭐 주가의 하방을 잡아주는 요인은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고요. 지주사 에코프로뿐만 아니라 양극재 생산하는 에코프로 BM, 전구체를 생산하는 에코프로 머티리얼즈 같은 경우도 인도네시아에 투자를 해서 여기에 대한 그 투자 이익을 얻고 있고 원가 경쟁력을 일단 높일 수 있다는 게 핵심입니다. 그러니까 에코프로 BM도 2분기 서프라이즈 났던 거는 그 인도네시아 투자 이익, 인도네시아 니켈 재련 그 투자 이익에서도 있었지만은 이건 이제 2분기까지는 3분기까지 2회성 이익이 될 것이고 니켈 원료 그러니까 니켈이라든가 전구체, 양극재로 일어나는 통합 밸류체인을 앞으로 이제 구축을 할 계획입니다. 에코프로 비행 기준으로는. 그래서 이제 인도네시아의 양극재 통합 공정 시설 투자를 지금 이제 검토 중에 있고 그리고 국내 사업장 대비 원가 20% 이상 경쟁력을 확보하는 걸 목표로 하고 있는데 원래는 반값 양극재였었어요 목표가. 근데 그게 30% 원가 경쟁을 취하려 하는 거여서 한 20% 이상 정도로 지금 좀 낮아지긴 했지만 그래도 원가 경쟁력이 20% 이상이면 상당히 높은 거라고 볼 수 있겠고요. 에코프로 머티리얼즈는 올해 하반기에 그린 에코니켈 지분 28%를 확보해서 연결 실적으로 반영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에코프로 그룹이 이런 그 인도네시아 투자를 통해서 어떤 경쟁력 확보를 통한 어떤 그 제도약의 어떤 네. 그 기회를 만들고자 하고 있는 상황이라서 인도네시아도 뭐 그 자원이 많잖아요, 그죠? 네, 이걸 좀 주목을 해봐야 될 것 같고 네, 그리고 네. 인도네시아에 이제 LG 에너지솔루션이 투자 11조도 투자하는 거를 철수했거든요. 포스코그룹 했던 거를 그걸 지금 빈자리를 에코프로 그룹이 네. 지금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이제 인도네시아에서의 성과를 좀 지켜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네. 에코프로는 이제 에코프로 그룹의 어떤 그 전체적인 밸류체인이나 이런 거를 지휘하면서 말씀하신 것처럼 단가를 낮추고요. 에코프로 BM은 이제 양극재 업체인데 그죠? 네. 양극재 자체로서도 뭔가 좀 새로운 소재 개발이나 뭐 이런 걸 하고 있는 모양이죠. 네, 그러니까 하이니켈, 하이셀 위주에서 네. 기존 이제 그뭐 LM 그러니까 망간 리치 망간 아니면 또 LFP 그리고 이제 소듐 그 나트륨 배터리라고 하는데 이런 쪽도 지금 개발해 있고 SK온 쪽에서 그 나트륨 배터리를 좀 강조를 했어요. SK온 그 대표가 그래서 거기에 소재를 공급하는 게 이제 대표적으로 에코프로 BM인데 에코프로 BM도 그 소듐 이온 배터리 양극재 개발을 좀 적극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1세대가 끝났고요. 그 2세대 제품이 내년도에 이제 선보일 예정인데 그 1세대에 비해서 2세대가 에너지 밀도를 한 10% 정도 이상 더 개선을 하고 이게 4세대까지 지금 계획이 잡혀 있습니다. 현재는 이제 1세대가 끝나서 2세대 정도, 2세대만 돼도 그 CATL이 얘기하는 그 나트륨 배터리 성능도 좋거든요. 그리고 그 소듐 배터리는 전기차용 쪽으로는 좀 부적합해요 여전히. 왜냐하면 중국에서도 그 나트륨 배터리를 장착한 차량이 나오긴 나왔는데 대부분 ER-EV라든가 거의 다 ER-EV 형태로 나왔고 순수 전기차가 없습니다. 네. 그러니까 그 나트륨 배터리만 장착해서는 주행거리 너무 짧으니까 제대로 그 전기차용을 쓸 수 없다 보니까 ER-EV 내연기관 엔진을 붙여놓은 그런 형태로서는 지금 중국에서 나왔지만은 아마 전기차로는 아닌 것 같고 이게 이제 ESS용으로 쓴다고 했을 때는 LF 배터리를 일부 대체할 수 있는 훌륭한 배터리가 될 수 있을 것 같다라는 것이고요. 또 이제 매장량이 뭐 그 나트륨 자체가 워낙 그냥 싸기 때문인데 근데 이 나트륨 배터리가 만약에 어느 상용화되는 시기에서는 원가 경쟁력은 미국이 제일 높습니다. 그 전 세계에서 그 산산 나트륨 생산량이 제일 많은 게 미국이에요. 그래서 그걸 따지면 원가 경쟁은 미국이 더 높을 수 있어서 이게 중국한테 반드시 이런 배터리 유리한 배터리는 아니다. 근데 기술력은 먼저 했기 때문에 좀 앞서 있는 건 맞는 것 같고 그리고 에코프로 BM은 그래서 이를 위해서 그 오창 사업장에 이제 그 전용 파일럿 라인 구축해서 R&D 지금 진행 중에 있고 1세대에는 어쨌든 중국 업체 거보다 테스트 결과 지금 더 성능이 뛰어난 걸로 확인됐고요. 그거보다 더 좋은 걸 2세대 만들고 지금 4세대까지 3세대 4세대까지 지금 준비가 되어 있다라고
라고 좀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네, 우리는 뭐 캐즘을 아직 극복하지 못했다, 업황이 돌아서지 않았다라고 얘기했는데 업체별로는 굉장히 다양한 그렇죠? 뭐 노력과 또 합종 연행을 잇는 상황입니다. 또 주목해볼 기업은요. 그러니까 이제 에코프로를 계속 얘기하는 게 네. 이게 제가 지금 몇 개 말씀드린 게 어느 기업에서 변화가 있는지를 좀 보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당장 이 회사가 주가가 올라갔거나 이게 아니라 지금 이 캐진 구간에서는 주가 당장의 주가의 상승을 기대하기 좀 어려워요. 현재는요. 밸류에이션 이슈도 있고 업황 얘기도 있는데 어느 곳에서 변화가 계속 있는지를 계속 좀 체크를 하고 있는 중이고요. 그 SK온과 에코프로도 그 폐배터리 순환 생태계 구축에 대한 협력을 한다라는 그 뉴스가 나왔는데 일단은 SK온에서 폐배터리가 발생을 하게 되면은 그 불량 배터리도 있을 수 있죠. 폐배터리가 네. 있게 되면은 이제 SK온의 그 SK 배터리 아메리카에서 이제 그 배터리 스크랩 기반으로 해서 이제 블랙 파우더를 만듭니다. 블랙 파우더 형태로 그러면 에코프로 CNG 그 폐배터리를 네. 가공하는 회사 그 에코프로 CNG 공구를 하게 되는데 이게 대략 한 5년 정도 공급할 예정이고요. 올해 8월 그러니까 올해부터 29년까지 대략 5년 정도 월 200톤 규모로 공급을 하게 되는데 이렇게 되면은 이제 그 SK온에서 에코프로 CNG에다가 블랙 파우더 공급하면은 여기서 니켈 리튬, 뭐 코발트, 망간 분리해가지고 해가지고 이거를 다시 에코프로 BM 쪽에 공급해서 양극재를 만드는 거죠. 그럼 그거를 다시 에코프로 그러니까 SK온, SK 배터리 아메리카에다가 납품하게 되는. 폐배터리 연전을 얘기할 때 우리가 꽤 스터디를 했던 그죠 네. 로직들이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이렇게 되면은 원가 경쟁이 높아지고 계속 수산을 하는 거죠. 이 야채 그 미국 그 북미 안에서 이제 에코프로 그룹과 SK온과는 이제 그 폐배터리 순환 생태계를 네. 이제 만들어지는 형태고. 이런 것도 지금 묻혔지만 옛날에 유럽 같은 경우 일정 부분 폐배터리를 사용하지 않으면 뭐 못 만들게 한다 이런 것도 있었어요. 그죠? 장기적으로는 그러니까 다 부각될 이슈긴 해요. 네, 이게 이제 한번 이런 네. 그 체인이 그 순환체가 만들어질 때는 그로 인한 원가 경쟁이 상당히 높아지게 됩니다. 네. 그리고요. 그리고 이제 이제 우리 그 배터리 3사가 유럽 쪽의 점유율이 좀 떨어진 건 분명히 맞는데 네. 신기한 일이 생긴 게 그 삼성 SDI 헝가리 법인이 그러니까 그 SDI 배터리 법인이 되게 크거든요. 근데 상반기 흑자 전환이 됐습니다. 한 143억 정도 순이익으로 흑자 전환이 성공했는데 작년 상반기에 28억 적자였는데 신기해요. 어떻게 그 점유율 떨어지고 출하량이 떨어지는 흑자가 났지? 그러게요. 신기한데 어쨌든 그 유럽 쪽에서 올해 이번 달 그 7월 달 전기차 판매 데이터가 39% 성장 나왔고 1월부터 7월까지도 한 26% 누적 판매가 나와서 그래서 어쨌든 전기차 판매가 전반적으로 올해 상반기에만 유럽에서 25% 증가하다 보니까 전기차 시장이 회복 조짐을 유럽은 보이고 있다는 거죠. 그러면서 배터리 판매도 어쨌든 늘었다라는 거고 보조금을 주다 보니까 이게 결과적으로 지금도 괜찮은데 하반기도 유럽 쪽은 괜찮을 것 같다라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지금 삼성 SDI는 뭐 그 4680 오토리 쪽도 그 BMW 쪽에 노이어 클래스 쪽에 들어가는 걸 수주로 확보한 상태고 리튬 인산철 배터리도 이제 공략을 할 건데 그래서 의외로 지금 상반기 삼성 SDI 흑자 전환이 됐다는 거는 또 이건 좀 주목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미국은 여전히 적자고 좋지는 않지만 일단 뭐 헝가리는 이렇게 흑자 기조로 가고 올해 그 미국에서는 이제 ESS 배터리가 생산되고 하다 보면은 그게 마진이 올라갈 것이고 뭐 미래 SS에서는 삼성 SDI의 북미 쪽 특히 27년도에 ESS 배터리 마진을 38%까지도 보니까 그리고 삼성 SDI의 ESS가 차지하는 그러니까 영업이익이 거의 절반까지도 보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미국만 좋아지게 되면은 삼성 SDI도 지금 유럽이 이렇게 흑자 전환된다고 했을 때는 흑자 전환되니까 그러니까 이익이 증가하는 구간도 좀 빨라지지 않겠냐라는 기대를 할 수 있는 대목이라고 네. 볼 수 있겠습니다. 한국 배터리 업체, 2차 전지 업체들의 리밸런싱, 제품의 리밸런싱도 있고요. 지역의 다변화도 있을 수 있습니다. 인도 얘기 마지막으로 하겠습니다. 네. 예, 인도도 큰 시장인데. 예. 이건 이제 장비 쪽의 이슈가 좀 나왔던 네. 거고 디엘렉에서 이제 올해 8월 초부터 소개했던 내용인데 네. 인상 깊어서 가져왔고요. 그러니까 인도판 기가팩토리 얘기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인도의 그 타타그룹의 그 배터리 자회사가 그 아그리타스라는 곳이 있는데 여기서 이제 한국 배터리 장비 기업과 협력해서 인도와 영국의 배터리 셀 공장을 짓는 계획을 발표를 했습니다. 인도 업체가. 네, 그래서 이제 이렇게 되면은 우리나라 배터리 장비 업체들의 수주 기대감도 생기는데 각 배터리 업체들, 그러니까 배터리 장비 업체들 대표들이 인도에 가 있거든요. 그래서 조만간에 올해 8월 말까지
8월 말 8월부터 장비 발주 시작한다고 했던 거라서 조만간에 수주 소식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배터리 네. 장비 장비 업체들 간에 수주 얘기 좀 있을 것 같고 어쨌든 공정 아그리테스가 대부분 중국산 안 쓰고 지금 이렇게 그 배터리 한국산 배터리 장비를 쓰려고 하는 이유가 여기에 노스볼트 출신이 많이 들어갔다 그럽니다. 그래서 노스볼트가 중국산 장비 쓰다가 사실상 제대로 양산 못해서 망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전초를 피하려고 보고 있고 올해 8월부터 단계적으로 발주해서 10월까지는 마무리 지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24년부터 이미 상당히 이제 협상이 진행됐다고요. 장비는 지금 믹싱부터 포맷까지 거의 대부분의 그 공정에 다 지금 포함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일단은 인도 쪽에 일단 40기가 같은데 1단계 20기가, 2단계 20기가 해서 올해 10월까지 장비 발주 완료를 할 예정이고 내년 상반기 장비 입고해서 26년 말까지 C샘플 생산을 목표로 한다 그랬으니까 조만간에 인도발 장비 수주 소식이 들릴 것 같습니다. 요게 이제 그리고 영국 쪽도 같은 기간, 같은 규모로 40기가와트 정도 져서 인도보다는 한 반년에서 1년 정도 늦게 추진될 건데 요게 그 제기어 그 랜드로버 전기차가 공급될 예정입니다. 그러면은 여기도 결과적으로 나중에는 뭐 좀 K배터리 들어가지 않을까 싶고 그리고 장비 업체로서는 그 제일 MNS라든가 CIS 그리고 세종기술, 원익PN이, SFA, 하나 모멘텀도 이제 여러 업체들이 들어갈 것으로 보여지고요. 인도정보는 어떤 배터리 산업 육성을 위해서 수익관세 면제라든가 또 그 생산 연계 인센티브도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아마 이게 어떤 장비 업체들이 지금 되게 어려운 게 금양에 많이 물려 있어요. 네. 금양에 아니 갑진업에서는 뭐 법정 관리 들어갈 정도로 500억 이상 물고 있는데 그리고 지금 그 노스볼트라든가 납품을 못한 물량들이 꽤 있거든요. 근데 이제 그 아그리타스가 그런 거를 좀 자기네 달라가지고 요청을 하고 있는 걸로 알려져서 그래서 여기 좀 수주가 좀 된다 그러면은 그 배터리 장비 업체 쪽에 상당히 좀 숨통을 트이는 이슈가 되지 않을까 싶고 그동안 이제 투자 쪽에서는 장비 업체들 거의 안 보고 이렇게 했었는데 뭐 투자 관점에서 말한 것보다도 이렇게 좀 우리가 배터리 생태 걔가 좀 유지가 돼야 되는데 어떤 사건으로 인해서 많이 업체들이 같이 좀 뭐 망해가는 그런 일들이 있었는데 좀 숨통이 트일 이슈인 것 같고요. 타타그룹이 어쨌든 인도에서 유명한 자동차 기업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타타그룹의 자회사가 이제 배터리 자회사가 이제 그 발주할 거고 23년에 어떤 타타그룹은 뭐 대략 한 2조 정도 투자 의사를 밝혔고요. 그리고 작년에는 배터리 공장 건설에만 6조 7천억 정도 투자할 거다 해서 기대를 하고 있는데 근데 이제 뭐 원래 인도랑 사업할 경우에는 뭐 10분의 1만 믿으라는 그런 얘기도 있긴 하지만 네. 그래도 이거는 상당히 진척이 된 걸로 지금 확인이 됐기 때문에 조만간 장비 업체들 수주가 나올 것으로 보여집니다. 네. K배터리 업체의 이 캐즘 돌파를 위한 다양한 전략들 사실 잘 모르고 있었는데요. 기업별로 또 지역별로 자세하게 정리를 해주셨습니다. IM증권 서울금융센터 이창환 이사님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